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달러 초강세 현상 탓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원화 가치가 중국 위안화 가치의 하락으로 한 번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8원 급등한 1,439원 9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 1,44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2,200선이 무너졌죠. 경제 전반을 떠받치고 있는 대기업의 경기 체감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BSI가 중견 중소기업의 수치가 82고요. 대기업이 69입니다. 이게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고 그 이하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연착륙은 어렵다고 보고 경착륙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충격을 최소화하는 걸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신문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요. 서울시의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4,800원으로 지금보다 1,000원이 인상되고 그리고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료도 5,000원으로 2,0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도 현재 0시에서 오전 4시를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합니다. 택시 운임료를 높여서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 심야 할증 요금은 올해 12월부터 그리고 기본 요금은 내년 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MBC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MBC를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과 MBC의 악연은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동력을 상실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검언 유착 의혹도 MBC가 최초 보도했었죠. 재판을 통해서 허위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악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시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해리스 방안하고 한미연합 훈련을 맞춰서 를 통해서 미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 그 이후랑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네,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사흘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한미 해상훈련이 나흘째 진행 중이고 그리고 오늘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방문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이 모든 것을 견제하는 의미로 윤희석 대변인님 이 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뭔가 미국의 주의를 환기하거나 네. 본인들이 뭐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는 저렇게 M1 바다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경우가 북한이 많았는데 저 한 발 쏠 때마다 돈이 얼만데 계속 저렇게 하는지 그렇고 중국도 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올 때 보면 미사일 막 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쪽은 아마 그런 거를 아마 자신들의 표현 수단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고정을 해놓고 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감행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가요? 이제 북한과 관련된 우리 이제 전 세계적인 분석가들이 있는데 사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게 북한의 변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북한의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상수화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2006년에 사실 남북 평화 정착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애쓰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2차, 2012년에 이제 3년 간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로 다시 넘어오고 2016년도에도 그 박근혜 정부에서 핵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차 핵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전 세계에서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또 있었다 했지만 그동안에 하지 않았다가 지금 보면은 2022년 이 시점에 이제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가 있었냐면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트럼프 정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북미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백기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이라는 건 두 가지 용도 아니겠습니까? 내부 결속용하고 외부 시인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또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부에 결속을 하면서 외부에는 우리가 이런 시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협상용 카드로도 항상 북한이 이제 썼단 말이에요. 미사일하고 이제 핵실험 카드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제 바라본 시각이 북한이 어느 정도 뭔가를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단계에서 핵실험 가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농후한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면서 북한 고립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고립화 정책을 한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더 강경 정책을 내세웠을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카드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동안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유엔도 그렇고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했을 때 응징의 수단은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 효과는 또 없었단 말이죠. 상당히 지금 난관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외교안보 정책에서 타개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차 핵실험이 감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이 우려 섞인 예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감행이 된다면 북한이 감행을 한다면 앞서 유상범 의원이 밝혔던 대로 국정원에 따르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폭파 장면까지 공개를 하면서 어떤 핵실험에 대한 위험성을 좀 떨어뜨렸던 그런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게 다시 복구가 됐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당시 폭파 장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도의 여러 곳에 폭약을 설치해서 이제 갱도 내부를 폭파하고 그 다음에 입구를 완전히 폭파하는 방법으로 폐경시킵니다. Finished. 3, 2, 1. Blast. (2018년 5월 24일)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자, 저게 이제 2018년이었습니다. 한 4년 전쯤이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그러나 지금 저곳이 다시 복구가 됐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저 때 뭐 폭발을 했나 안 했나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의구심이 있긴 했는데 뭐 맞습니다.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북한은 핵탄두를 실험을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안 만든다 정도의 선언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폭발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뭐 충분히 3, 4년 지났기 때문에 네. 복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인정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핵실험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지 않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정부 입장에서 역대 핵실험들이 보통 이제 2번을 빼면은 국민의힘 정부에서 핵실험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패턴이 북한 입장에서 어차피 남북 대화도 안 되는 거,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설 때는 핵실험이나 해보자. 약간 이런 패턴이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저는 민주당도 좀 일종의 선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정권을 다시 잡게 되더라도 남북 관계를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부디 잘 생각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줘서 좀 여야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핫한 인물들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홍윤미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난 8일에 북한에서는 정권 수립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왼편에 그리고 그 지근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홍윤미라는 인물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북한이 구구절은 상당히 큰 행사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현송호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네. 국정원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드러머였다라는 겁니다. 이 공연당, 드러머? 드럼을 담당했었고 실제로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도 공연자로 이름을 올렸던 홍윤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김여정 노동부부장과 현송월의 굉장히 옆에 지근거리에서 또 수행하는 모습이 당시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주 중책을 맡고 있다기보다는 문서와 어떤 물품 수발 정도로 일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국정원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성월을 대체하는 것은 일단 아닌 걸로 그런 저희가 무게감까지 가진 생각을-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얼마 전에 저희도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이 네. 공개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김주혜 양이라고 우리가 이름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게 아닐 가능성이 예. 있다면서요? 국정원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둘째 딸 9살로 추정이 되는데 네. 김주혜라는 뭐 외신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김정은 일가가 본인들의 가족을 관리하는 그런 양상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공개석상에 딸을 노출시키진 않았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게 현재 국정원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체중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이게 다시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 다소 홀쭉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 제일 살이 많이 쪘을 때가 2019년인 것 같습니다. 저때 몸무게가 거의 한 140kg까지 증가했었다고 하는데 육안으로 봐도 좀 가장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목이 거의 안 보일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2021년에 조금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가 최근의 모습에 살이 다시 좀 붙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뭐 건강상의 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려서 한동안 또 자취를 감추기도 했었는데 뭐 어쨌든 몸무게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우리나라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건강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북한의 그 인민들이 우리 수령님이 뭐 수척해지셨다. 이게 살이 또 빠지면요. 이게 또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국정원에서 또 굉장히 좀 이 부분을 파악을 하는데 최근에 네. 가장 좀 살이 쪘을 때 시점이 한 140kg대로 올라선 것 같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해서도 좀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배우 박민영 씨입니다. 최근에 박민영 씨가 상당한 재력가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예, 일단 좀 미지의 재력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가상 자산 거래소 2위죠. 국내 2위 업체인 빗썸의 실질적인 주인 아니냐, 가장 대주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여동생이 대표이사로 돼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해당 매체에서 박민영 씨의 동선을 좀 짚어봤더니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인 건 맞다. 이제 가족과도 다 알고 지내고 인사를 하고 고향에 같이 들러서 부모님도 뵙는 관계라서 보통 관계는 아니구나. 이 열애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 상대방이 상당히 좀 의문의 사업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나오면 뭐 의문의 사업가든 아니든 간에 열애설이 터지면 축하를 해주는 게 보통인데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해당 매체에서 강종현 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은 클럽에서 네. 옛날 같으면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뭐 종치면은 다 술값 내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에도 클럽에 그런 비슷한 게 있어서 한 병당 수백만 원 하는 술을 내준다거나 심지어 하룻밤에 1억 원을 쓴 적도 있다. 그것도 아하. 뭐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던 아레나라든지 이런 네. 클럽 이름이 겸용이 되면서 이제 좀 그 점에서 우려들이 그러니까 혹시 그런 클럽을 이제 다닌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 더 들어가면 네. 이제 뭐 빗썸 같은 경우는 지배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강종현 씨 여동생이 또 한 관계사의 대표로 돼 있는데 네. 이 대표가 이제 명목상의 대표 아니냐라고 하는 이 경영상의 불투명한 점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력을 모으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 이게 깔려 있고 그리고 이 디스패치의 마지막 기사 부분을 보면은 네. 강 씨가 성남의 조폭들하고 친분이 있다라는 증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댓글에서는 갑자기 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되냐라고 이런 댓글도 달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아마 팬들이 뭐 박민영 씨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또 연예인이고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 팬심이 좀 반영돼서 이런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팬들의 마음이지 이게 사실로 확인된 팩트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 다음 주제는 조금 더 신중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진행했죠. 어제 민주당이 법정에서 나왔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발언을 문제 삼은 건지 한동훈 장관의 그 법정에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했고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 전술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인용한 그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의 정견 발표를 하던 중에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민생개혁 입법과제 해결하겠습니다.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가짜뉴스 방기 등 언론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이래서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관련 신문 보겠습니다. 박진 해임 건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까지 고소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검수완박 헌재 변론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재판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뒤늦게 밖에 나와서 재판장에서 서로 따져 묻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은 이것을 좀 악의적으로 짜깁기를 해서 허위 사실처럼 보이게끔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한 거거든요. 정희 변호사님 어땠습니까? 이 부분은 어때요? 사실 일흥 명예훼손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요, 검경 수사권 조정 해내겠다. 그것과 별개로 우리 당이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상임 고문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켜내겠다라는 건데 마치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몇몇 정치인을 지켜내기 위한 법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이 변론을 펼쳤기 때문에 이것은 박홍근 원내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또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처벌까지 받을 것인가? 보통 이런 어떤 언행과 관련해서는 뭔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사유로 많이 면죄부가 부여가 됩니다. 이 발언이 나온 게 공개 변론장이었어요.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항변하는 과정 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기소까지 가기에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어제 민주당의 정윤기 의원과 그리고 오영환 의원이 고소하는 장면을 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고소인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켜내겠다라고 공언했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장윤 변호사는 말씀해 주셨고 윤석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 무슨 형사 재판이 아니고 네. 헌재에서 굉장히 그 드문 케이스인 권한쟁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이 제정 과정, 그 과정을 지금 짚는 건데 네.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박홍구 원내대표 했던 그 발언, 특정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검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개정했다는 그 발언이 상당히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법정 안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재판정 안에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나와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논리적인 면에서 또 한동훈 장관한테 지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좀 한 말씀 좀 드리면 한동훈 장관의 일련의 어떤 과정을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정치를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구분을 했었어요. 통치가 뭐고 정치가 뭐고 법치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통치권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통치의 영역은 대부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인사에 대한 권한, 그리고 이제 국민에 대한 조세권, 조세를 걷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통치의 영역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사 검증단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성을 받은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사 권한을 한동훈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일정한 통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입법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치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은 뭐냐면 법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법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법권이 주어진 정책 안에서의 정책 집행, 법 집행을 하라는 건데 한동훈 장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정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지금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판단을 정책 판단과 정책 행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에 일정한 발언을 가지고 이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 영역에 들어왔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실질적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부분의 입법 추진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과 수사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법치의 영역을 넘어서 이미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치 영역을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의적 권력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치를 가지고 일정한 한계를 주어지는 건데 이미 한동훈 장관이 법치 영역을 넘어서 정치 영역과 통치 영역까지 넘어온 아주 역대 정부의 장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상당히 저는 위험수위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번에 이제 우리 박홍구 원내대표와 경고의 메시지이고 이 우리가 얘기한 정치 영역, 입법의 영역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저는 한동훈 장관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지나치게 좀 넘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재판의 상대방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도대체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지를 봐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지키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검수완박의 추진과 관련이 없는 얘기였다라는 건가요? 저희가 법정에서 한 변론에서 한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실지? 글쎄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제가 이게 무고죄가 된다 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치졸한 얘기일 것 같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뭐 봐도 모르겠다. 뭐가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때요? 네. 보시기에는? 뭐 저는 종종 한동훈 장관이 넘친다거나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있습니다만 네. 이번 사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명백하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 당시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얘기가 같이 강조가 됐던 그 상황에 비춰서 봤을 때 해석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해석에 맡겨둘 일이지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 장관입니다. 장관이라는 것은 단순 관료나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 예,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도 정치인이에요. 관료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야말로 계속 한동훈 장관을 검사 한동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발언을 조금 하면 이제 거슬리면 감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차라리 그 시간에 뭐 검수원복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국회에 권위를 세우는 게 낫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계속 일개 공무원, 일개 검사인 것처럼 대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를 가리켜서 이제 좀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윤석 대변인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추미애, 박범계 두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어떤 형태의 발언을 했느냐,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가를 보면 물론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발언은 상당히 정치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았죠.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하는 발언도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겸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은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은 관료지만 네. 일반 공무원이 아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한동훈 장관이 지금 헌법재판소 가서 재판장에서 하는 얘기 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막 경계하고 비난하고 이런 민주당의 자세는 그 자체로 한동훈 장관에게 지고 들어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화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죠. 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동훈 장관은 특유의 깐족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 놓고 난데없이 왜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윤 변호사님? 예, 이게 왜 변론회장에서 민주당이 하지 않고 장애전을 펼치냐, 이게 뭐 논리가 궁색해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동훈 장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의 어떤 그 대리인이 가는 자리도 아니고 이제 국회의장이 거기에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이 논점을 아마 공개변론장에서 아니 왜 박홍근 원내대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했다라고 거짓 뭐 선동을 하냐라고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실은 사실 한동훈 장관이 제일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깐족된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본인의 항변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리만큼 철두철미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판례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요. 있는 사실을 이거는 완전히 사실관계를 적시했어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한 건 맞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형사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맥락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일흥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본인이 검사였고 수사로 이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았다? 공개 변론장에서 왜 말을 못하냐?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다는 건 본인 스스로 제일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했는데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걸 볼 때 힘 좀 빼시고 장관으로서의 무게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볼 때 한 장관이 과연 저런 모습들이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추후에 판단을 좀 한번 해보시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고소했으니까 취하지 않는 한 뭐 검찰 수사 진행될 겁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될 거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가 사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그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앞서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허위사실과 관련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또 민사소송으로 5억 원 손배소 청구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그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좀 찾자 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네.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자, 물론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형사 재판에서는 1심에서 500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진행 중인데 이 민사 재판에서 2심인 항소심의 결과를 보고 민사 재판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의 결과를 민사재판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내는 증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형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는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과정에서 뭐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고 강제 수사권 동원해서 압수수색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현출된 증거랑 당사자들이 그냥 확보해서 내는 증거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민사재판부는 어떤 이 민사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형사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먼저 참고를 하고 그 금액을 이례적인 책정하게 게 아니다는 거죠. 예, 아주 통상적이고 판례도 함부로 형사재판 결과를 민사재판부는 배척하면 안 된다라고 또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네. 장관이 승소를 하면 예. 2심에서도 그거는 민사재판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유리한 증거로 작용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데 5억 원까지는 보통 이제 명예훼손으로는 잘 책정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굉장히 피해가 중해도 한 5천만 원을 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보다 훨씬 아래 금액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신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네, 이건 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 명확하게 갖지 않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판결이 나오는 것은 뭐 흐름이 자연스럽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될 일이다 이런 네네네네.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최근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심경이 있을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이러한데 뭐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본인의 모습이에요. 예, 그걸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 허위 사실을 얘기해놓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는 되는 것인가? 그리고 사실 저거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도 연령이나 경력상 민주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당이 제자리를 잡고 지지층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상황에서 이 한동훈 전 장관 말고도 조국 사태 때부터 계속 허위 사실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 필요한 때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지켜보죠. 지금부터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해외 순방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MBC를 또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확인도 없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정사실화돼 자막화되고 그것이 무한 반복됐다. 이것이 문제한 점입니다. MBC는 사과하라!
MBC 대표다 없습니까? 우리는 MBC 사장의 공식 해명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승재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당하고 떳떳하다면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름부터 제대로 불러야 됩니다. MBC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MBC 현역 의원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겁박이고 통치 아닙니까? MBC가 언론 탄압이니 뭐 언론과의 전면전이니 이런 부당한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MBC가 어떤 보도 태도를 취해왔고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TF 팀장 단장인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단장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 박대출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결국 MBC 사장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결국 노조원들에게 막혀서 일단 건물 바깥에서만 항의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여당에서는 자막 조작을 사과하라라고 앞서 목소리 들려드린 대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을 했다, 자막 조작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MBC 노조는 이것은 명백히 방송의 언론에 대한 탄압이고 억압이고 겁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 방문에서 대치를 했고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이 보도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일선 기자나 중간 데스크급이 아닌 왜 국장이 직접 편집하고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해달라고 공문까지 그제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답이 갔다는 얘기는 없고 답을 할 의무도 MBC에게는 없긴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진위 과정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때요? 어떻게 정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이 뭘로 들리느냐, 그래서 뭐 비읍자 들어가는 거냐, 니은자 들어가는 거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일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해서 비읍으로 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MBC가 맞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일단 대통령께서 해명을 하신 거예요. 주문의 홍보석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녹음 상황이 굉장히 명백하게 어떤 마이크가 제대로 켜 있었고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들리기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상황을 MBC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게 어제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식으로도 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만약에 MBC에서 주장하는 그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발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바이든이라고 자막까지 넣어서 방송을 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도 염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확실하게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괄호 열고 하지도 않은 발언, 미국 국회라고까지 완전히 규정을 지어서 자막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가 됐다면 MBC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게 맞아요. 본인들은 바이든으로 들었고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게 맞다라든지 그래서 왜 그러면 바이든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자막까지 넣느냐 그런 확신을 갖고 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죠. 그걸 얘기를 안 해주고 이거는 언론 탄압이다. 뭐 MBC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본질과는 거리가 먼 그런 논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사실인지 뭐가 맞는 건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뭐 발리면인지 뭐 잘 모르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MBC 내부에서도 좀 다른 얘기들은 있다고 합니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는 처음에 무대에서라고 들었다가 다른 방송 기자가
국회에서가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당시 기자실 현장에서는 국회에서 그리고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설명을 했고 MBC 제3노조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한 불확실한 그런 소리를 몇몇 기자들이 짜 맞췄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매우 주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무책임하게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22일 오전 MBC 뉴스룸은 엠바고가 언제 풀리냐며 신이 난 듯 떠드는 소리에 시끌벅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언론 윤리를 위반했다. 민주당에서는 MBC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MBC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 MBC에서 방송한 경위가 나오는데 국장이 실무자 한 사람 의견만 들어보고 자막을 달았다. 국민들에게 그냥 틀어주고 어떻게 들리십니까 물었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 저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완전히 그 이슈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MBC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MBC는 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왜 사고는 대통령이 쳐놓고 본연의 책무를 이행한 MBC를 탓합니까?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제격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대장 홍위병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는 게 아니라요. 잘 보십시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보도된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볼 때는 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15시간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시간 동안 제대로 된 입장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정도 나온 게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일정한 선을 그어준 거죠. 전선.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라. 이거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전선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MBC에 지금 더 씌우는 걸로 가고 있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진실에 대한 것을 거짓으로 좀 덮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두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일단 딱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15시간 동안 안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인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파장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일정한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건데 왜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원님 모든 국민이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어폐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해명을 했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죠. 제대로 된. 홍보수석을 통해서 본인이 해명을 했잖아요. 홍보수석 자체의 해명이라는 것이 거짓 해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거짓. 지금 그 얘기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 때는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지를 나는 이해를 도대체 못하는 거예요. 왜 언론 탓을 하는 겁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실에서 이걸 대처를 잘 못한 문제를 왜 MBC의 언론을 탓하는 아니죠. 겁니까? 누가 듣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 여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이게 국내 얘기도 아니고 상대가 있는 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말실수했다 이렇게 바로 가는 그 과정이 언론의 본령을 저는 상당히 망각했다고 봐요. 언론의 본령은 망각한 게 아니라 언론의 사실에 만약에 바이든이 아닐 경우에 바이든이라는 발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나올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일단 한 언론을 통하면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직접 참모진들에게 바이든을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EXX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이든은 아니다, 날리면이다라고 김은혜 수석이 충분히 얘기를 했죠. 그러나 국민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맞다라는 게 61.2%입니다. 날리면이 맞다라는 게 26.9%입니다. 여전히 모르겠다라는 게 11.9%입니다. 이걸 두고 여야가 또 해석이 다릅니다. 자, 지금 봐라. 61.2%가 바이든이 맞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여당과 정부에서는 이게 바로 자막을 그렇게 달았기 때문이다.
자막을 먼저 바이든이라고 달아서 최초 보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다. 결국 아직까지 누구 하나 명확하게 뭐가 맞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MBC가 섣불리 정확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호도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김수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날리면이라고 들은 분이 20몇 %가 나왔잖아요. 네. 그 역시도 대통령실에서 날리면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20몇 %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여권의 대응이 뭐가 잘못됐냐면 오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거기까지였다면 그리고 사실 바이든이라고 들렸다가 날리면이라고 들렸다가 한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명확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렸다가 그렇죠. 저렇게 한 사람인데도 한 사람인데도 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들린다 이런 분도 계시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게 오해십니다를 넘어서서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바이든이라고 계속 들렸는데 자, 그 MBC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사가 바이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막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릴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논쟁을 몰고 가니까 지금 유튜브에 온갖 음향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분석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불리해진다는 거를 여권에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여론조사도 자초한 겁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오해입니다에서 조작입니다로 건너가는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된 거다. 이거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예, 저는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 어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3년 전에 민주당 조국 수호 집회할 때 모습을 떠올렸어요. 네. 그때 모습에 치가 떨려서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시켜 준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언론 탓을 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계속 도리도리만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당 찍으려니까 저 당이 싫어서 이 당 찍고 그다음에 다시 똑같은 짓에서 저 당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다시 사태를 차분하게 복귀를 하고 되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얘기할수록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진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더 힘들어진다는 거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일단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MBC만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단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방송사들도 자막을 그렇게 달고 신문사에서도 바이든이라고 쓴 곳이 있는데 유독 MBC에게 타겟팅을 하는 것은 MBC가 최초 보도했기 때문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괄호 열고 미국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보도한 방송사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게 MBC 최초 보도라는 과정도 그렇고 네. 첫 보도가 나왔을 때 물론 뭐 다른 언론들도 다 그렇게 듣고 그걸 바이든으로 들은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는 뭐 여론조사 나오니까 뭐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렇게도 들릴 수 있고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 뒤에 물음표를 넣는다든지 네. 이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 없이 바로 그냥 갔고 기자도 얘기했잖아요. 네. 홍보수석실에 물어봤는데 네. 반응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갔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네. 물음표라도 달았으면 되는 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가고 우리는 언론이니까 들은 대로 한 거예요. 뭐가 잘못이야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닌가 사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요. 윤희석 대변인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김수민 평론가 참 저는 객관적인 평론을 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고 판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작으로 넘겼을 경우에 과연 그걸 누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민주당의 의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실 입장에 봤을 때는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끌고 가지 않으면 상당한 파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왜 민심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객관적으로 심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요. 조작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큰 강을 또 하나 넘어간 거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넘어가는 건지 저는 그리고 지금 언론협회라든가 기자협회만이 아니라 PD협회라든가 모든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압으로 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사 탄압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전선이 형성됐을 경우에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 민심을 얻지 못하는 그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진정성 있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정언 유착을 또 하나의 의혹으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민주당과 MBC는 전혀 유착 관계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성준 의원의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들 머릿속의 얘기를 함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정책조정회의의 사전회의를 시작합니다. 그 사전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전 9시 25분경에 영상이 입수되었습니다. 회의 중에 모두에게 그 SNS에 돌고 있는 영상이 공유되어서 그때 비로소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9시니까 MBC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는 정식으로 보도가 되기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사실을 언급을 하니까 그럼 미리 알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정원 유착이나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거고 뭐 하나 이런 건 있습니다. 최초에 오전 9시경에 SNS상에 글을 올린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선임 비서관이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그런 민주당이랑 또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죠. 본질은 뭐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공세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힘에서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이 물론 최초에는 이제 해명이 없었죠.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해명을 했어요. 자꾸 대통령 본인이 안 하셨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서 했습니다. 비서가 했으니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 발언이 아니라고 했고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믿고 가야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지 국민의힘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만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달라는 얘기지.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니까 그대로 보도를 했다. 왜 언론 탓을 하느냐. 이렇게만 몰고 가면은 사안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게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오늘 벌어질 일 중에 중요한 일을 하나 살펴봐 드릴 텐데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드렸죠. 발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저희 어제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 63조에 따라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총체적 무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외교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뭐 표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당론으로 채택했으니 뭐 강행하는데도 뭐 변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오늘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반영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원 언론이 이렇게 장기화된 일인지 유감 표명을 하실 생각 없나요?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해임 건의안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작 해임돼야 할 사람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범죄 의혹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다. 대도를 당내에 버젓이 두고 뜬금없이 장관 해임 카드를 들고 나오냐? 정작 해임돼야 될 사람은 인물은 바로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기현 의원은 지금
뭔가 이제 씌인 것 같아요. 본질이 아니라 자꾸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우회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는 정치가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얘기고 이번 이제 외교에 대한 부분은 꼭 짚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네. 가장 중요한 의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환율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 통합 스와프를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대한 미국에 있어서의 제재 조항을 좀 마무리를 해서 실제로 시장을 열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고 떠나기 전에 외교 문제 현안으로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만났는데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얘기했다는 무슨 얘기를 해요? 48초 동안요. 제대로 얘기 하나 못한 거고.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안 되니까 바로 환율 시장에서 영향을 미쳐서 1,440원대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막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200선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갔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한일 정상회담 문제도 만약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본은 그런 적도 없다고 얘기했고 마침내 또 안 되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그 약속도 안 된 무역대표부를 가가지고 갑자기 가서 인사하고 그것도 간이로 만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외교의 미숙이죠. 우리가 뭐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은 가기 전에 이미 의제 설정, 약속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밑작업을 다 끝내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대변인이나 외교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 게 이게 상례인데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냐? 역대 우리나라 외교사를 봤을 때 나는 이거 박지원 외교부 장관 상당히 무능하다고 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여기서 옹호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 제가 짧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방미 성과가 뭐 미진하다 지적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오늘 갑자기 오르고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지적을 하는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봐야죠. 왜 성과가 없습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IRA 관련해서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게 성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이제 다투고 이런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순방 이후에 예정돼 있었던 여야의 회동은 물 건너 간다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비속어 논란 대치, 여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한 회동은 물 건너 갔다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제1야당이 지금 힘자랑에 열중하고 있다. 그리고 당초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얘기를 했지만 영수회담은 뭐 안 되고 우리 다자 회동이라도 하자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는 물 건너갔다. 국감 앞두고 여러 가지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하나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면책 특권 없애자라는 얘기를 했더니 바로 박수가 쏟아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어떤 의도로 네. 바꾸셨다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자체를 놓고 보면 그게 뭐 잘못된 말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고요. 근데 박수를 치는 건 이제 본인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저 자체가 뭐 네. 본인의 처지를 망각한 남 생각하는 발언이라고 단정 짓기보단 다른 문제를 좀 짚고 싶은데 저런 얘기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얘기만 하고 지금 현재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측근들의 연루가 드러나고 있는 쌍방울 그룹 문제라든지 성남FC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해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정치인들이 자기가 언론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인들은 언제든지 발언을 할 수 있고 네. 억울하다 싶은 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남FC 쌍방울 그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진상, 이화영 이런 측근들이 지금 다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반박은 없이 저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올수록 더 수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 자리에서 면책 특권 얘기는 했습니다만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또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도 한 언론에서는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각 상임위,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때 위장탈당 논란이 있었던, 그래서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는 민영배 의원과 똑같은 상황이 윤미향 의원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민영배 의원 위장탈당 논란 당시 영상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지 무소속입니까? 이런 편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꼼수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거 모르세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자체다 사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세요. 아니 지금 무소속을 왜 떨고 다녀요? 위장 탈당 이걸 가만히 놔두면 위장 전입이라든지 위장 이혼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법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어디가 법당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쌀 의무 매입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알박기, 일명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화면 보면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쌀 의무 매입법 안건 조정위가 열렸는데 똑같습니다. 6명이 구성되고 여야 3명씩 나눠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 자 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 3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당 몫으로 지금 정희용, 홍문표 국민의힘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한 명의 야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지금은 제명이 돼 무소속으로 있는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과거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써 야당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것과 굉장히 똑같다, 다르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제가 대답할 게 아니라 박성주 의원께서 좀 더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될 상황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민영배 의원 탈당한 거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계속 누차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원칙 어긋난다고. 근데 민주당 참 대단해요. 이걸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탈당하고 제명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명된 지 좀 돼서 그런 건지 박성주 의원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정해진 이제 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의 이제 쌀값 안정화가 워낙 이제 큰 중대 사안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민당에서 당론을 결정해서
양곡관리법, 그러니까 쌀 안정화법 아니겠습니까? 쌀이 이제 초과 생산됐을 경우에 지금 보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네. 쌀값만 지금 하락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피해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민생 문제라고 할 때 농민들의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이 문제가 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생 입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절차를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입법 절차 과정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다. 양권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법 규정이 다 있는 이게 거기 온당한 때문에. 일입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 과정이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무소속 의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의연과 또 여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소속에서 제명됐던 경력이 있는 윤미향 의원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판단의 문제라 얘기했는데 보통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가 하게 되는데 보통 무소속이나 제3의 정당이 있으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